3부. 돌, 나무, 신앙으로 믿은 세계 기원전 400년 기원 후 600년의 세계 건축사. 서론 제국과 사상의 시대.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의 천년은 인류 문명사에서 심대한 변혁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로마, 한산, 마오리아 구파와 같은 광대한 제국들이 통합되고 불교와 기독교란 보편 종교가 부상하며 인류의 정신 세계를 재편한 시대였다. 건축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국의 권력, 우주적 질서, 그리고 새로운 영적 열망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였다. 본 연구는 이 결정적 시기의 세계 건축사를 비교사적 방법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초점은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맞추어진다. 첫째, 구조적 패러다임 스트럭처럴 패러다임스로 각 문명이 어떻게 건물을 세웠는지 그 공학적 원리를 탐구한다. 둘째, 건축 유형학 architectural typologies로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 사회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고 발전했는지를 고찰한다. 셋째, 문화적 전파 cultural transmission으로 건축적 사상과 기술이 어떻게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하고 변형되었는지를 추적한다. 이러한 분석의 틀 안에서 지중해 세계의 고전적 질서가 제국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 동아시아 제국들이 흙과 나무로 우주적 질서를 구현한 방식, 그리고 인도 아대륙이 바위를 깎아 신성한 우주를 조각한 경이로운 성과를 탐구할 것이다. 특히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건축이 어떻게 독자적인 전통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연 문화와의 대화 속에서 창조적 혁신을 이루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명하여 세계 건축사 속에서 그 위상과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자. 지중해 세계 고전적 질서에서 제국의 공간으로 1.1. 헬레니즘의 확장 BC 400년경 BC 31년 연극성과 질서의 진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 시작된 헬레니즘 시대는 고전기 그리스 건축의 완결된 질서에 새로운 역동성과 감성을 불어넣었다. 고전기 그리스 건축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보드, 개별 건물의 비례와 조화를 통한 완결성에 집중했다면 헬레니즘 건축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삼아 건축물들을 배치하고 동선을 계획하는 데 주력했다. 이은 건축의 패러다임이 개별적인 오브제에서 도시적, 환경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 양식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기존의 장중한 도리스 양식이나 우아한 이오니아 양식에 더해 화려하고 장식적인 코린트 양식이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다. 아칸서스 잎을 정교하게 조각한 코린트식 주둔 헬레니즘, 군주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며 이후 로마 건축의 주된 양식으로 계승되었다. 도시의 중심 공간인 아고라거르는 스토아스토라는 열주회랑 건물을 둘러싸여 체계적으로 구획되었다. 스토아는 시민들에게 그늘과 비를 피할 장소를 제공하며 상업, 정치, 철학적 토론이 이루어지는 활기찬 공공공간의 역할을 했다. 헬레니즘 도시 계획과 건축의 정수는 소아시아의 페르가몬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가파른 언덕의 지형을 극적으로 활용한 페르가몬의 아크로폴리스는 신전, 도서관, 극장, 재단 등의 건물들을 여러 단의 테라스에 비대칭적으로 배치하여 방문객이 이동함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극적인 경관을 연출했다. 이은 자연 지형에 순응하면서도 인간의 의지로 질서를 부여하는 헬레니즘 건축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대표적 건축물인 페르가몬의 제우스 대제단은 헬레니즘 건축과 조각의 역동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거대한 기단 위에 널자 형태로 열주가 배치되고 중앙의 넓은 계단을 오르면 제단에 이르는 구조이다. 이 제단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단물을 둘러싼 길이 113m의 거대한 프리즈 프레이즈, D 모양의 부조이다. 이 프리즈에는 올림포스의 신들과 거인족 기간테스의 전투기간 토마키아가 격렬한 움직임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득 찬 극도로 감정적인 양식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은 고전기 조각의 이상화된 평원원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인간의 격정과 고뇌를 표현하고자 했던 헬레니즘 시대의 새로운 감수성을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헬레니즘 건축은 고전기의 이상적 질서를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도시란 더 큰 스케일에 적용하고 연극적인 공간 연출과 격정적인 감정 표현이 하는 새로운 요소를 더했다. 고전기 신전이 외부에서 감상하는 완결된 조각품과 같았다면 헬레니즘의 도시와 건축물은 그 안을 거닐며 체험하는 하나의 거대한 환경 예술로 변모했다. 이러한 공간 창조에 대한 관심은 이후 로마 건축이 거대한 내부 공간을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개념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1.2. 로마의 혁명 BC 31년경 C 313년 제국을 공확하다. 로마 건축의 위대함은 새로운 형태의 발명이 아니라 기존 기술을 극한으로 발전시켜 전례 없는 규모의 공간을 창조해낸 공학적 성취에 있다. 로마인들은 두 가지 혁신적인 기술, 즉 로마 콘크리트 오브 스키멘티시움과 아치 시스템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건축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 기술들은 건축을 순수하게 돌을 닦고 쌓는 방식에서 해당시켜 거대한 내부 공간을 가진 조형적 건축을 가능하게 했다. 오프스 카이멘티시움 오프 스키멘티시움은 화산재 특히 포촐라나, 석회, 골재자갈, 부순돌을 물과 혼합하여 만든 혁신적인 재료였다. 이 콘크리트는 현대 콘크리트와 달리 타설하게 버는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시공되었으며 특히 수중에서도 경화되는 수경성수의 잉신 덕분에 항구나 교량 건설에 매우 유용했다.
무엇보다 로마 콘크리트는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거푸집을 이용해 어떤 형태로든 주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축가에게 무한한 조형적 자유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로마 건축의 핵심을 이룬 것은 아치얼치, 볼트버웃, 돔돔 구조였다. 쐐기 돌키스톤을 이용한 반원형의 진정한 아치는 그리스의 기둥보 구조퍼 스탠더드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기둥 없이 건널 수 있게 했다. 이 아치를 길이 방향을 연장하면 터널 형태의 배럴 볼트 배럴 버터가 되고 두 개의 배럴 볼트를 직각으로 교차시키면 네 방향으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그로인 볼트 그로인 버터가 만들어진다. 아치를 360도 회전시키면 돔이 되는데 이 세 가지 구조는 이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거대한 내부 공간을 창조하는 기본 원리가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다양한 건축 유형을 통해 제국의 위용을 과시했다. 5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었던 콜로세움 C70에 80년은 로마 공학 기술의 집약체이다. 타원형의 거대한 관중석은 콘크리트로 만든 방사형 및 동심원형의 볼트 구조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다. 특히 콜로세움의 외관은 로마 건축의 실용성과 그리스 미학의 융합을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이다. 1층부터 3층까지 각각 도리스,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의 기둥들이 아치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 기능이 없는 장식적인 요소로서 순수한 로마의 공학적 구조체 위에 그리스의 고전적 질서를 더집힌 것이다. 로마의 공간 창조와 구조 기술의 정점은 판테온 C 125년경에서 구현되었다. 판테온의 내부는 직경 43.3m에 달하는 거대한 원형 공간으로 중앙에 어떠한 기둥도 없이 단일한 돔으로 덮여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대의 묵은 무진 콘크리트 돔으로 남아있다. 로마 건축가들은 돔의 엄청난 무게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돔 내부 표면에는 격자 모양의 코퍼 커버를 파내어 구조적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를 덜어냈고 돔의 상부로 갈수록 가벼운 골재 부석 등을 섞은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돔의 정상에는 직경 9m의 원형 계구부인 오클루스 오큘러스, 눈가 뚫려 있는데 이는 건물 내부의 유일한 광원이자 하늘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상징하는 극적인 장치이다. 로마 건축은 신전이나 경기장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국을 유지하는 혈관이었던 도로망과 도시의 물을 공급하던 수도교 어쿠덕트 역시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기념비적 공학 구조물이었다. 이 모든 건축 활동의 중심에는 도시의 심장부인 포rum 포럼이 있었다. 포럼은 정치, 사법, 상업,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공광장으로 주변에는 신전, 바실리카 공회당, 상점 등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제국의 권위와 질서를 상징했다. 그리스 건축이 외부의 형태와 비례를 통해 이상적인 질서를 표현했다면 로마 건축은 콘크리트와 아치를 통해 그 관심을 내부로 돌렸다. 판테온의 단순한 외부와는 대조적으로 그 내부는 방문자를 압도하는 완결된 하나의 우주이다. 이는 로마 제국이 포용하는 세계의 광대함과 황제의 신성한 권력을 상징한다. 건축의 주된 표현 내체가 외부 형태에서 내부 공간으로 전환된 이 혁명적인 변화는 서양 건축사에서 공간, 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며 권력이 외부적 과실을 넘어 내부적 체험을 통해 가게 되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1.3. 기독교와 비잔틴 건축의 부상 시 313년경 시 600년 바실리카에서 천상의 돔으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은 서양 건축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전까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서 비밀리에 모였던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수많은 신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상 예배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요구에 가장 적합한 건축 형식은 다름 아닌 로마의 공공건물인 바실리카 베실리카였다. 원래 법정, 상업거래소, 집회소 등으로 사용되던 바실리카는 기둥으로 나뉜 긴 네이브, 셴랑과 양측의 아이라에서 서랑, 그리고 한쪽 끝에 있는 반원형의 앱셉스, 허우전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모여 제단을 향해 의식을 거행하는 기독교 예배의 이상적인 구조였다. 기독교인들은 이 기본 평면의 T자 형태의 트랜셉트, 이 랑을 추가하여 십자가 형태를 상징적으로 구현했으며 로마의 구성 베드로 대성당 330년경과 같은 장대한 바실리카식 교회를 건립하기 시작했다. 한편 로마 제국의 중심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겨가면서 동방의 동로마 비잔틴 제국에서는 로마의 건축 전통과 동방의 요소가 융합된 독창적인 건축 양식이 탄생했다. 비잔틴 건축의 핵심은 로마 바실리카의 축 방향 장축성과 로마 황제 영묘에서 발전한 중앙 집중형 평면을 통합하려는 시도였다. 이 두 가지 이질적인 공간 개념을 하나로 융합시킨 결정적인 기술 혁신이 바로 펜덴티브 돔 펜덴티의 돔이었다. 펜덴티브는 정사각형의 평면 위에 원형돔을 올리기 위해 네모서리에 만들어진 구면 삼각형의 구조물로 돔의 거대한 하중을 4개의 거대한 기둥 피어로 집중시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술 덕분에 비잔틴 건축가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넓고 높은 중앙 집중식 공간 위에 거대한 돔을 씌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비잔틴 건축의 정수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명으로 건설된 하기야 소피아 헤이지아 소피아 537년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 하기야 소피아의 내부는 직경 31m에 달하는 거대한 중앙 돔이 지배한다. 이 돔은 펜덴티브와 동서 방향의 반반돔들에 의해 지지된데
특히 돔의 기반부에 둘러진 40개의 연속된 창문은 구조적인 연결부를 시각적으로 지워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이 창들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돔이 마치 육중한 구조물이 아니라 무게 없이 허공에 떠있는 천상의 덮개처럼 보이게 만든다. 또한 내부 벽면은 다채로운 대리석과 금빛 배경의 모자이크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빛을 반사하며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공간감을 창출한다. 로마 건축이 콘크리트라는 재료의 육중함과 구조의 힘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지상 제국의 권력을 표현했다면, 비잔틴 건축은 빛과 장식을 통해 구조의 무게감을 의도적으로 소멸시켰다. 하기야 소피아에 떠있는 돔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를 넘어 지상의 공간에 강림한 신성한 천상의 세계를 구현하려는 신학적 선언이었다. 건축의 목적이 세속적 권력의 표현에서 초월적, 영적 권능의 체험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이 구조의 비물질화는 중세 종교 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2장. 동방의 제국들 흙, 나무, 바위에 새긴 장엄함. 2.1. 제국의 중국 우주적 질서의 건축 BC 221년경 C 220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신나라와 그 뒤를 이은 한나라는 이후 2000년간 이어질 중국 제국 건축의 언어를 확립했다. 이들의 건축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술에 기반을 두었다. 첫째는 판축반 로 기법으로 나무 틀 안에 흙을 층층이 넣고 단단하게 다져 성벽이나 기단을 쌓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만리장성이나 수도 장안성의 거대한 성벽과 같이 대규모 토목 공사에 효율적이었으며 놀라운 내구성을 자랑했다. 둘째는 목가 구조 모재 아거우저라는 정교한 목조 가구식 구조이다. 이는 기둥과 볼을 짜 맞추어 건물의 뼈대를 만들고 벽은 하중을 받지 않는 칸막이 역할만 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의 핵심 요소는 두공더공이라 불리는 복잡한 짜임의 공포공 바위다. 두공은 거대한 기와 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잡성과 장식성을 통해 건물의 위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의장적 장치였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제국 건축은 유교와 도교 사상에 기반한 우주적 질서를 지상에 구현하고자 했다. 한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텐유엔디팡는 우주관을 반영하여 북두 칠성과 남두 육성의 형상을 본떠 불규칙한 형태의 성벽을 가졌으며 내부의 도로는 질서정연한 격자형으로 구획되었다. 궁궐과 종묘 등 주요 건물들은 엄격한 남북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는 황제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상을 건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조우침 첸저 허우친, 앞에는 공적 공간, 뒤에는 사적 공간의 원칙은 이후 동아시아 궁궐 배치의 기본이 되었다. 진시황릉은 이러한 제국적 질서와 내세관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거대한 봉분 아래에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든 지하 궁전이 있고, 그 주위에는 실물 크기의 병사, 말, 마차 등으로 구성된 8천여 기의 병마용兵 마용이 실제 전투 대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는 죽음을 섬기기를 삶을 섬기듯 한다. 실스 루실션는 당시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황제의 권력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은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였다. 중국 건축의 구조적 핵심인 두공은 단순한 기술적 장치를 넘어선다. 그것은 모듈화되고 위계적이며 고도로 질서 잡힌 시스템 그 자체이다. 두공의 단수와 화려함은 건물의 등급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시각적 문법이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권력의 상징이었다. 유교 사회의 구조처럼 개별 부재들이 명확한 위계에 따라 결합하여 전체를 지탱하는 두공의 짜임은 국가와 우주의 질서를 축약하여 보여주는 소우주 매크로커스와 같았다. 즉, 부재의 결구 방식이 국가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2.2. 중국의 신앙시대 C 220년경 C 589년 불교의 도래와 탑의 탄생. 한나라의 붕괴 이후 약 370년간 이어진 남북조 시대의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혼란은 역설적으로 불교가 중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계기가 되었다. 인도와 중앙아시아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전래된 불교는 새로운 건축 유형의 등장을 촉진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탑파다퍼, 즉 탑이다. 부처의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인도의 반고형 문묘인 스투파 스투페는 중국에 들어와 토착 건축 형식과 결합하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다. 중국 고유의 다층 목조 망무인 누강러그의 형태와 스투파의 종교적 기능이 융합하여 수직을 높이 솟은 다층 목탑이 탄생한 것이다. 인웰의 종교의 상징을 토착 문화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한 창조적 변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벽돌탑인 숭악사 12각 15층 전탑송 US 셔저 시5 창조한다. 523년은 이러한 초기 탑의 모습을 보여준다. 불교의 전례는 또 다른 중요한 건축 유형인 석굴사원 슈코스련을 낳았다.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석굴사원에서 영감을 받아 중국의 신자들은 윙강, 룽멀럼은, 두낭덩황 등지의 거대한 암벽을 파서 수많은 불상과 불화를 조각했다. 윙강 석굴의 거대한 불상들은 북위 황제를 부처와 동일시하려는 왕즉굴왕지버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그 압도적인 규모는 종교적 신앙심과 황제의 권위를 동시에 드러낸다. 석굴 내부는 당시의 목조 건축 양식을 도래 모강목한 경우가 많아 현존하지 않는 남북조 시대 목조 건축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불교의 도래는 중국 건축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그것은 외래의 신앙을
기존의 건축 어휘를 사용하여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문화적 번역 과정의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다. 인도의 스투파가 가진 사리봉안이란 기능을 중국의 누각이 가진 수직성이라는 형태와 결합시킴으로써 불교의 상징은 중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누각의 수직성은 하늘과 땅을 잇는다는 중국 전통의 우주관과도 부합하여 외래 종교의 개념을 토착 문화의 맥락 안에서 강력하고 의미 있는 상징으로 변환시켰다. 이처럼 건축이 문화 번역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과정은 이 시대 동아시아 건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2.3. 인도 아대륙 신성한 우주를 조각하다. BC 322년경 c 550년. 마우리아와 굽타 제국 시대의 인도 아대륙에서는 불교와 초기 인두교 건축의 원형이 확립되었다. 이 시기 인도 건축의 가장 두려워진 특징은 돌을 깎아 거대한 공간을 창조해내는 석굴 건축과 우주의 상징적 모델로서 기능하는 스투파의 건립이었다. 스투파는 부처의 사리를 봉헌한 반구형의 기념물이다.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에 의해 처음 세워진 후 여러 세기에 걸쳐 증축된 산치, 대탑은 스투파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준다. 스투파는 내부 들어간 건물이 아니라 그 주위를 이루면서 명상하고 경배하는 우주의 상징적 모델이다. 그 구조는 반구형의 돔 본체인 안다한드, 정상부의 사각형 난간인 하리카 하르메카, 그리고 그 중앙에 세워진 기둥과 원반들이 차트할 최초로 구성된다. 전체는 베디카비디카라는 돌란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서남북 네 방향에는 토라나토란이라는 화려하게 조각된 문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시대 인도 건축의 진정한 독창성은 석굴 건축에서 발현된다. 아잔타, 엘로라 등의 유적지에서는 거대한 절벽의 안반을 통째로 깎아 들어가 사원 전체를 조성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첫째는 차이티아체의 제로, 말발굽 모양의 평면을 가진 예배 공간이다. 내부는 두 줄의 기둥으로 네이브와 아일이 구분되며 가장 안쪽에는 예배의 대상인 작은 스투파가 놓여 있다. 둘째는 비아라베헤라로 승려들의 수행과 거주를 위한 공간이다. 중앙의 넓은 홀을 중심으로 사방에 작은 방독방들이 배치된 구조이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5세기경까지 조성된 아잔타 석굴부는 이러한 석굴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총 29개의 석굴로 이루어진 이곳은 차이티아와 비아라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벽화들은 부처의 전생 이야기 자타카와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굽타 시대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는 데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다. 로마와 중국의 건축이 기본적으로 부재를 하나씩 쌓아 올리는 가산지 하수안의 건축이라면 인도의 석굴 건축은 단단한 안반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감산지 엔수안의 건축이다. 이러한 방식은 건축 행위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한다. 최종적인 형태는 그 산의 일부로서 주변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일체성을 지닌다. 건축가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공간의 3차원적 형태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건축물이 인간에 의해 건설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대지 안에 잠재해 있던 신성한 공간이 드러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 내면의 영적 진리를 발견해 나가는 불교적 수행의 과정을 건축적으로 우유하는 강력한 표현 방식이다. 세자. 한반도 독자적 전통의 기원. 3.1. 한반도 건축의 기틀 BC 400년경 c 300년 온도로와 초기 성곽. 한반도의 철기 시대와 원삼북 시대는 이후 수천 년간 이어질 한국 건축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한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건축 기술은 바로 온돌른 토이라는 독특한 바닥 난방 시스템이다. 온돌은 아궁이에서 뗀 물의 열기와 연기를 방바닥 밑에 설치된 수평의 연도 웬다인 고래를 통해 통과시켜 방바닥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불을 피워 실내 공기를 데우는 벽난로나 화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의 복사 난방 시스템이다. 온돌의 발명은 한반도의 길고 추운 겨울이라는 기후적 요인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이었다. 하나의 아궁이로 난방과 취사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율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건축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뜻한 바닥은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거나 눕는 좌식 주어실 생활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은 가구의 형태 낮은 상과 장롱, 실내 공간의 사회적 구성 윗목과 아랫목의 구분, 심지어 일상적인 예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축 기술이 생활 문화 전반을 규정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특정한 환경적 도전에 대한 기술적 해법이 하나의 독특하고 지속적인 건축 문화 복합체를 형성한 것은 세계 건축사에서도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이 시기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은 방어시설의 발달이다. 주역 간의 통합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정착지를 보호하기 위한 성곽이 축조되기 시작했다. 초기의 성곽은 주로 흙을 다져 쌓은 토성 도청이나 나무 기둥을 촘촘히 박아 세운 목책 모자의 형태였으며 구릉이나 강변과 같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방어 효과를 높였다. 이러한 초기 성곽 축조 기술은 이후 삼국시대의 견고한 산성시한층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3.2. 삼국의 비상시 300년경 c 600년 적응과 혁신의 대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은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중국의 선진 건축 기술과 불교라는 새로운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외래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문화적 토양 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변형하며 각기 개성 있는 건축 문화를 꽃피웠다. 고구려는 광활한 영토를 배경으로 웅장하고 힘찬 기상의 건축을 선보였다. 수도 평양에 건설된 안악궁항 허공은 남북축을 중심으로 한대칭적 배치 등 중국 궁궐의 영향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정방형이 아닌 지형의 순응한 마른 목골을 하고 있다. 안악 3호분과 같은 고분 벽화에는 기둥머리에 복잡한 두공 형태의 공포가 짜인 닫힌 건물이 그려져 있어 당시 고구려에 발달된 목조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다. 고구려의 사찰은 탑을 중심으로 금당 3개가 덜자로 둘러싸는 1탑 3금당 배치가 특징적인데 이는 일본 아스카 시대 사찰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백제는 세련되고 정교한 미식을 건축으로 표현했다. 백제 사찰은 일반적으로 탑과 금당이 남북 일직선상에 놓이는 1탑 1금당 배치를 선호했으며 부여 정림사지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익산 미륵사는 이러한 통념을 깨는 독창적인 가람 배치를 보여준다. 미륵사는 미륵 신앙을 바탕으로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이 각각의 회랑으로 구획된 독립된 원년을 이루며 병렬로 배치된 3탑 3금당이라는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특정 종교 교리가 어떻게 독창적인 건축 공간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백제의 우아한 건축 양식과 기술은 바다 건너 일본에 전해져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화강암을 다루는 탁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석조 건축의 세계를 열었다. 이러한 창조적 변형의 과정은 신라 최초의 석탑인 문왕사 모전 석탑 모조한 실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이 탑은 돌을 벽돌돌한 모양으로 작게 잘라 쌓아올려 마치 중국의 전탑을 모방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목탑이나 전탑이라는 기존의 형식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풍부한 화강암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형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미감을 창출해내려는 신라인들의 높은 기술력과 미적 의지를 보여준다. 6세기 중반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거대한 황룡사 황호스는 신라의 국력이 성장함에 따라 국가적 상징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삼국시대의 건축의 발전 과정은 재료와 지형이라는 창조적 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거대한 탑들이 주로 나무나 흑벽돌로 만들어진 반면 양질의 화강암이 풍부했던 한반도에서는 목조 건축의 복잡한 결구법을 돌로 번역해내는 고도의 기술적 과제에 도전했다. 그 결과 목탑의 비례를 다루면서도 돌이 주는 견고함과 영속성을 담아낸 세계 건축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독특한 석탑의 전통이 탄생했다. 또한 광활한 평야의 격자형으로 도시를 계획했던 중국과 달리 산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은 수도와 사찰의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칭적이고 엄격한 도시 계획 원리는 자연 지형과 조화를 이룬 비대칭적이고 유기적인 배치로 변형되었다. 이처럼 외래의 영향을 수용하되 자신들의 재료와 지형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야말로 이 형성기 한국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장 종합 형태와 기술의 세계적 대화 4.1 상반된 패러다임 로마의 질량 대중국의 뼈대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의 시기는 세계 건축사에서 2개의 거대하고 상반된 구조적 패러다임이 확립된 때였다. 하나는 지중해의 로마에서 완성된 질량 메세 건축이고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의 중국에서 체계화된 뼈대 프레임의 건축이다. 이 두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의 차이를 넘어 공간, 영속성, 그리고 건축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을 반영한다. 로마의 건축 시스템은 압축력에 강한 재료인 콘크리트의 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치와 볼트, 돔은 모두 압축력을 구조체 전체로 분산시키는 원리에 기반하며 이를 통해 거대한 단일 공간을 창조했다. 이 시스템에서 구조의 핵심은 벽과 볼트 그 자체이다. 판테온의 두꺼운 원통형 벽과 거대한 돔은 구조와 공간이 일치하는, 즉 질량이 곧 공간을 규정하는 건축의 전형이다. 그 결과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강력하고 내향적인 밀폐된 공간은 closed space의 창조였다. 반면 중국의 건축 시스템은 인장력과 힘에 강한 재료인 나무의 특성을 활용했다.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유연하고 모듈화된 목조 뼈대는 지진과 같은 횡력에 효과적으로 저항하면서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에서 구조의 핵심은 기둥보 골격이며 벽은 단순히 공간을 구획하는 비내력 칸막이에 불과하다. 지붕의 거대한 무게는 두공이라는 정교한 내개체를 통해 기둥으로 전달된다. 그 결과는 기단이라는 플랫폼과 거대한 지붕이라는 덮개 캐너피 사이의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공간의 창조였다. 이 두 패러다임은 영속성에 대한 관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로마의 콘크리트 건축은 영원불변을 지향하는 기념비적 건축이다. 반면 중국의 목조 건축은 부식되기 쉬운 재료의 한계로 인해 주기적인 교체와 수리를 전제로 한다. 중요한 것은 개별 부재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승되는 구조의 원리와 형태의 규범이었다. 로마가 물질의 영속성을 추구했다면 중국은 형식의 영속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4.2. 건축의 실크로드 유라시아를 가로지른 사상의 여정. 이 시대는 강력한 지역적 전통이 발전함과 동시에 실크로드를 통해 사상과 기술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전파된 역동적인 교류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전파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불교의 확산과
그에 따른 건축 양식의 변형이다. 인도에서 발생한 반고형의 사리탑, 스투파는 불교의 동진동진 경로를 따라 형태적 진화를 거듭했다. 첫 번째 변곡점은 오늘날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했던 간다라 지역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 이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이곳에서 스투파는 그리스 로마 건축의 요소를 받아들였다. 계단이 높아지고 다층화되었으며 표면은 코린트식 기둥이나 인물상 부조로 장식되는 등 점차 수직성이 강조되었다. 기엔 스투파가 단순한 분묘에서 숭배의 대상인 기념탑으로 성격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직적 형태의 스투파는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들을 거쳐 중국에 도달했고 여기서 두 번째 극적인 변형을 겪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고유의 다층 목조 망루와 결합하여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탑파페 거대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처럼 스투파가 탑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이 시대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장거리 건축 변형 사례이며 종교적 상징이 각기 다른 문화적 토양에 뿌리내리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과정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기술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온돌과 로마의 하이포코스트의 포커스를 비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두 시스템 모두 바닥 난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그 원리와 문화적 영향은 판이하게 달랐다.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는 바닥 아래 공간에서 데워진 뜨거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어 공기를 데우는 대류 컨벡션 방식이었다. 이는 주로 공중 목욕탕과 같은 대규모 공공공간에 적합했으며 신발을 신고 활동하는 입식 미술 문화를 전제로 했다. 반면 한국의 온돌은 뜨거운 연기가 통과하며 데워진 바닥 구들장이 직접 열을 방출한 복사 레디에이션 방식이었다. 이는 방 전체에 균일하고 쾌적한 온기를 제공하며 바닥에 직접 앉고 눕는 좌식 주어실 생활 문화를 낳았다. 추운 겨울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두 문명은 각기 다른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상이한 기술적 해법을 발전시킨 것이다. 4.3. 이념으로서의 건축 보편 종교의 영향. 불교와 기독교란 보편 종교의 부상은 이 시대의 건축 혁신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었다. 기존의 다신교나 토착 신앙이 주로 특정 장소나 자연물과 결부된 반면 이 새로운 종교들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교리를 전파했다. 이는 건축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했다. 즉, 다수의 신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직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성스러운 유물레릭을 보관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간이 필요해진 것이다. 서방에서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집회 공간의 필요성이 로마의 바실리카를 교회 건축으로 변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동방에서는 불교의 사리를 봉안하고 숭배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열망이 인도의 스투파를 중국의 탑으로 변모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출가 수행자들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비하라 승방와 석굴사원은 인도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새로운 건축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새로운 이념과 신앙체계의 등장은 건축적 혁신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창출했다. 종교는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구상하고 기존의 기술을 새로운 목적에 맞게 적용하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구도를 발명하도록 촉구했다.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건축이 단순히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신념을 담아낸 가장 가시적이고 강력한 매체임을 증명한다. 결론 변혁의 1000년. 기원전 400년부터 기원 후 600년까지의 1000년은 세계 건축사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았던 역동적인 시대였다. 이 시기가 남긴 건축적 유산은 이후 중세 시대의 건축 세계를 규정하는 근간이 되었다. 로마는 콘크리트와 아치를 통해 공학적 공간이란 개념을 인류에게 선물했다. 그들이 창조한 거대한 내부 공간과 제국을 엮은 인프라스트럭처는 서양 건축의 DNA에 깊이 각인되었다. 중국은 정교하고 상징적인 목조 가구식 구조를 완성하여 질서와 위계를 표현하는 독자적인 건축 언어를 확립했다. 기엔 이후 동아시아 건축의 보편적인 문법으로 자리 잡았다. 인도는 바위를 깎아내는 감산의 방식을 통해 물질을 넘어선 숭고한 정신세계를 구현하는 석굴사원이란 독특한 경지를 개척했다. 이러한 거대한 문명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는 창조적인 종합의 힘을 보여주었다. 대륙의 선진 기술과 사상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자신들의 풍부한 재료와 강함과 독특한 지형, 그리고 기후에 대한 독창적 해법 온돌과 결합하여 고유의 건축적 정체성을 싹 틔웠다. 목조의 논리를 석조로 번역해낸 석탑의 탄생은 이러한 창조적 종합의 가장 빛나는 성과였다. 결론적으로 이 1000년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역적 전통의 힘과 그 경계를 넘나든 문화 교류의 변혁적 힘이라는 두 가지 동력에 의해 주동되었다. 각 문명은 돌과 나무, 흙이란 물질을 통해 자신들의 세계관과 신앙을 표현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성과를 배우고 변형하며 인류의 건축 유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 시대에 놓인 견고한 기초 위에서 중세의 고딕 성당, 이슬람의 모스크, 그리고 고려와 조선의 장엄한 목조 건축이 피어날 수 있었다.